엄마, 아직도 이러고 있어? 내가 어제 전화로 분명히 말했잖아. 오늘 구청 사람 만난다고.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 찍어야 한다니까?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서 좋겠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저도 그랬죠.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 곧 얼마안가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자식들이 발톱을 드러내게 만드는 무대일 뿐이라는 것을요. 집도 돈도 없이 내쫓길 위기에 처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로 68살이 된 김옥순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낸 엄마이자 이제는 손주들에게 가장 따뜻한 할머니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집안을 지켜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힘으로 아이들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손님들에게는 항상 덤을 듬뿍 얹어주는 인심 좋은 아줌마로 통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장성하여 제 살림을 꾸리고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밥을 차립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서 그런지 유독 남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영감, 올해 장은 유난히 달아. 준기가 좋아하던 고추 장아찌도 잘 됐는데 집에 잘 오질 않네. 이 집 곳곳에는 남편과의 기억이 그리고 세 자녀의 어린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숨쉽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낡았다고 말합니다. 벽지는 누렇게 떴고 거실 천장에는 지난 여름 장마가 남긴 얼룩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죠. 하지만 제게 이 얼룩은 비바람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켜낸 훈장입니다. 저는 이 계단을 닦을 때마다 첫째 준기가 걸음마를 떼던 모습이 떠올라요. 저 문지방은 둘째 지혜가 대학 합격했다고 뛰어들어오다 발가락을 찧어 울던 곳이고요. 막내 지훈이가 벽에 크레파스로 낙서한 자국은 아직도 안 지웠어요. 지우고 싶지 않아서요. 1994년 봄, 저희 부부는 알뜰살뜰 모은 돈 8천만 원에 은행 대출 9천만 원을 더해 이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여긴 우리 집이니까 벽에 애들 사진 좀 걸자. 벽에 못질 좀 해도 되잖아. 저는 매 순간 내 집이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비 맞지 않고 잠들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가 있어 다행이었고 전세금이 올라가진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아서 행복했죠. 큰아들 준기는 이 집 작은 방에서 밤새 공부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둘째 지혜는 이 거실에서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며 자랐고요. 막내 지훈이는 마당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물려줄 게 이 집밖에 없었어요. 좋은 옷, 좋은 차, 통장에 든 목돈. 그런 건 없었죠. 하지만 이 집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뒤진다고 우리 집이 제일 따뜻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희 집 시세는 하루아침에 10억으로 뛰었습니다. 처음 이 집을 샀을 때에 비해 몇 배나 뛴 건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어요. 아, 우리 집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구나.
내가 평생 잘 지킨 보람이 있네. 그런데 그게 재앙의 시작인 줄은 몰랐죠. 그날은 큰아들 준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아들이 재개발 소식이 난 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더군요. 저는 아들 얼굴 보는 게 반가웠어요. 처음엔, 우리 준기가 요새 엄마 생각이 나나 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밥을 먹자고 해도 됐다고 하고, 말만 빙빙 돌리고, 알고 보니 준기는 이 집을 팔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준기가 좋아하는 잡채며 불고기를 만들어 놓고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고요. 엄마,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우리 지금 이 집 안 팔면 또 언제 이런 큰 돈 만질 수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준기는 왜 이 집을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참이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를 살리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지만 아들이 말하는 우리 속에 저는 없었죠. 사업, 손녀딸, 며느리, 사돈댁. 준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아들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준기가 집을 판 돈으로 딸아이를 유학 보내고 함께 한국을 떠나려 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준기가 또 집을 찾았습니다. 또 집 팔라는 이야기를 하러 왔구나.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내심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일단 들어와라. 국 데워줄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대뜸 짜증을 내더라고요. 밥은 무슨 밥이야? 그렇게요. 내가 어제 전화로 분명히 말했잖아. 오늘 구청 사람 만난다고. 재개발 동의서에 도장 찍어야 한다니까?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왜 바보 같은 기대를 품었나? 왜 또 그런 기대를 해서 이렇게 실망을 하나? 그렇게요. 며칠 뒤 큰아들의 방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딸 지혜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밥이 문제야? 엄마, 이 동네 재개발 확정고시 떴어. 지금 이 집 안 팔면 우리 다 같이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오빠 사업자금이랑 내 아파트 전세금 엄마가 해결해 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얘가 왜 이러나 싶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혜가 오빠가 다녀간 얘기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팔아버리기 위해 남매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고 자식들은 장성하여 가정을 꾸렸으니 제가 있을 곳이라곤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자식들은 이 집을 팔고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겨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이참에 실버타운에 들어가도 좋을 거라고 했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두고 제가 어딜 간단 말입니까? 게다가 실버타운이라니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저를 완전히 치워버리겠다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그간의 사정을 앞다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준기는 겉으로는 중소기업 사장 명함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3억 원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밤마다 채권자들에게 독촉 전화를 받고 있었죠. 둘째 지혜는 높아진 아파트 전세금을 맞추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남편은 투자 실패로 빚만 늘렸고 시댁에서는 이런 사정을 모르니
매번 비싼 호텔에서 밥을 먹자며 가족 모임을 가졌고요. 셋째는 코인에 손을 댔다가 큰 손실을 보고 주말에 대리운전 기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는 게 정말 죽을 맛이라고요. 평소엔 집에 들르지도 않고 사는 이야기는 해주지도 않던 아이들이 돈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자기 얘기를 풀어놓더군요. 저는 아이들이 안 됐어요. 정말로요. 돈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왜 그간 나한테는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었지? 엄마가 밥은 먹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또 한 주가 나고 제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이 나이 먹고 생일이 설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상을 차렸습니다. 큰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 딸이 좋아하는 잡채, 막내가 좋아하는 동그랑땡. 평소엔 안 해먹는 것들을 부지런히 만들었습니다. 오래 서서 요리를 하느라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바늘로 찌르듯이 쑤셨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맛있게 밥을 먹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만큼은 예전처럼 다 같이 웃으면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집 얘기나 돈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주책인 건 알지만 저는 빵집에 들러서 케이크도 샀습니다. 10,000원짜리 작은 거지만 같이 받아왔어요. 나 말이야. 어제부로 이 집으로 주소 옮겼어. 세대 합가해야 비과세 혜택 본다길래. 나 이제 여기 살 거야. 엄마 모시면서. 이 새끼가 진짜 너 엄마 모신다는 핑계로 이 집 가로채려고 수쓰는 거지? 내가 장남이야. 상속 1순위는 나라고! 장남? 웃기지 마. 오빠는 이미 아버지 살아계실 때 사업자금으로 8천만 원 받았잖아. 그거론 모자라? 엄마, 내 말 들어. 이거 팔아서 3등분해. 그게 제일 공평해. 누나도 결혼할 때 전세금 2억 받았잖아. 나만 아무것도 못 받고 불공평해. 제 생일은 자식들의 욕심을 전시하는 시장바닥이 되었습니다. 미역국은 식어가는데 누구 하나 제게 생신 축하드려요 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저는 그때 제 자식들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배 아파 낳은 애들이 맞나?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이 집은 내 집이라고 울부짖으며 자식들에게 모두 나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기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는 우리가 상속권자예요. 엄마 명의긴 하지만 결국 우리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요. 결국 우리 거라고? 내가 30년간 지킨 이 집이 내가 죽기도 전에 벌써 애들 손에 들어간 거라고? 아이들에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영감, 듣고 있어요? 당신이 이 집 이사 올 때 그랬지. 우리 여기서 애들 시집 장가다 보내고 나중에 늙어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살자고. 근데 영감,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애들이 이 집을 집이라고 안 부르고 로또라고 불러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갖겠대요. 무서워요, 영감. 집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남보다 못한 괴물이 되어가는 게 무서워요. 내가 이 집을 쥐고 있는 게 애들을 더 망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는 걸까요?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갑자기 울린 전화벨에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딸이라는 글자를 보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엄마 자요? 내일 아침에 부동산 사람이랑 같이 갈게요. 도장 꼭 준비해 놓으세요.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 다 죽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사진 속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속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TV 속 화면이 바뀌고 새 프로그램이 시작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부모 재산 노린 자녀들의 재산 빼돌리기 급증이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유임장 쓰라고 해서 믿고 썼는데 알고 보니 집을 다 팔아치워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갈 곳도 돈도 없습니다. 화면 속 노인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옷깃을 꽉 쥐는데 화면 속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TV 화면에 나온 전화번호를 적고 맞게 썼는지 눈을 부릅뜨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선택이 저를 지키는 무기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재산 신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되 그 돈을 신탁회사에 맡겨 매달 생활비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법무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그럼 제가 죽으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상속인들에게 갑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누구도 그 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머님만 매달 생활비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이거다 싶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주인이고 죽고 나면 그때 가서 애들이 받는 거니까요. 저는 재개발 보상금 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5천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매입하고 나머지 7억 5천만 원은 신탁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로 받기로 한 것이죠. 저는 처음으로 제 명의의 통장에 매달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걸 경험했어요. 남편 월급도 자식들 용돈도 아닌 오롯이 제 것인 돈이요. 아이들은 돈을 신탁에 맡기겠다는 제 말을 잠깐의 변덕처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보상금이 정말로 신탁됐다는 걸 알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그 돈이면 나 이번 고비 넘길 수 있다니까? 엄마 아들 망하는 꼴 보고 싶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실버타운 가라는 말 취소할게. 그러니까 제발 그 신탁 해지하고 우리랑 예전처럼 지내자. 돈이 없었으면 이렇게 매일 찾아왔겠니? 아니지. 명절에도 안 오던 애들이 돈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나는 이제 너희 엄마 노릇 그만하련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겠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라. 예전 같으면 저는 문을 열어줬을 겁니다. 울면서 매달리는 자식들을 외면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 끝에 묻어있는 건 엄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사라진 돈에 대한 미련뿐이었으니까요. 이사 온 첫날 밤 저는 혼자였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도 없고 찾아오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이렇게 고요할 줄은 몰랐죠. 저는 그날 밤 울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독한 엄마가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아무 눈치 안 봐도 되는구나. 서운함과 해방감이 동시에 찾아왔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받아들고 안에 적힌 내용을 한참 바라봤죠. 실버 건강체조, 서예교실, 스마트폰 활용교실. 참 다양한 수업이 있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오셨어요?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부담 없이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상담사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애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갑자기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하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저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담사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천천히 찾아가시면 돼요. 일단 편하신 것부터 해보세요. 내일 오전에 건강체조 수업이 있는데 한번 오실래요? 자신은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관에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너무 오래 집에만 있어서 사람들과 어떻게 말을 섞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 동년배로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다 구석에 앉은 저를 보고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새로 오셨어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저는 여기 온 지 벌써 2년 됐어요. 그러시구나. 전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서 영 어색하네요. 처음엔 저도 그랬는데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자, 옆에 서세요. 체조 같은 건 자신 없는데 실수는 안 할까 모르겠어요. 아이고, 뭘 그런 걸 걱정해요? 그냥 즐기는 거지. 강사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우린 맨날 끝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어요. 곧 강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어요. 어르신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 계세요? 저는 어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돼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쾌한 트로트였어요. 강사님이 팔을 천천히 올리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옆 여자분이 제 손목을 살짝 잡아 이끌어 주었어요. 처음엔 박자도 안 맞고 동작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니 다들 비슷했어요. 누군가는 반박자 늦게 움직이고 누군가는 반대 방향으로 팔을 흔들었죠. 그래도 모두들 웃으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옆 사람 손잡고 원 만들어요. 강사님 목소리에 모두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손을 잡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함께 빙글빙글 돌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수고하셨어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옆 여자분이 제 팔을 툭 쳤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죠? 네,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럼 커피 한잔 하실래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영자 씨와 다른 회원들과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대화에 끼어들 수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어디 사세요? 이 동네 분인가요?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살던 곳이 재개발돼서. 어머, 저도 재개발로 이사 왔어요.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살던 집인데.
이제는 다 없어지고 아파트만 잘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자식들이랑 갈등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 집 팔아서 자기들한테 나눠달라고 해서. 그래서 혼자 나왔어요. 그 말을 들은 영자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옥순 씨, 저도 비슷해요. 큰아들이 제 적금을 몰래 가져다 깼어요. 사업하는데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그 뒤로 연락 안 하고 살아요. 처음엔 너무 슬펐는데, 이제는 여기 언니들이 제 가족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 되죠. 애들은 자기 인생 사는 거고,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2주가 지나자 저는 복지관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강 체조와 팝송 따라 부르기는 좋았지만 꽃꽂이와 서예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만 흘렀고 결과물도 영 봐줄 만한 게 못 되었죠. 그래도 딱히 실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복지관에 다니는 영자 언니를 보면 그 언니는 팝송은 꼬부랑 글씨가 어려워서 싫은데 꽃꽂이는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은 다 자기랑 맞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조금 늦게 피는 꽃이라 그걸 이제야 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복지관 복도에 붙은 시니어 모델 워킹 교실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평생 꾸미는 거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머리도 그냥 뒤로 질끈 묶고 옷도 제일 싼 거 입고 거울도 잘 안 봤어요. 그런데 이 포스터를 보는데 갑자기 해보고 싶더라고요. 나도 한 번쯤 예쁘게 꾸미고 당당하게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옥순 씨, 그거 신청해요? 나도 할 건데, 같이 해요. 제가 해도 될까요?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아니, 늙었으면 뭐 어때요? 시니어 모델 교실인데, 우리 나이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가보자고요. 모델 수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구부정하게 걸었던 등을 펴는 것도 고개를 들고 걷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제 턱을 살짝 들고 시선은 정면을 볼게요. 자, 당당하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당당해지는 걸 느꼈어요. 등을 펴고 고개를 들고 걸으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뒤 통장을 통해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생애 첫 내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온 걸 보고 울었어요. 이게 다 제 거예요. 애들 눈치 안 봐도 되고 남편 허락 안 받아도 되고 70평생 이런 돈은 처음인데 열심히 살아온 보답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옷을 샀습니다. 15만 원짜리 블라우스였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색깔도 피부톤이랑 딱 맞고요. 정말요? 그럼 이거 살게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오랜만에 웃고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웃음을 잃고 살았을까? 이제야 웃는 여유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 시니어 모델 워킹 수업을, 목요일엔 수채화 교실을 다닙니다. 그리고 주말엔 등산 동호회 친구들과 산을 오릅니다. 저는 70평생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살았어요. 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죠. 옷도 애들 먼저 사주고
밥도 애들 먼저 차려주고 제일 마지막이 저였어요. 근데 이제는 저를 먼저 챙겨요. 7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준기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과일이며 꽃을 이것저것 사들고 왔지만 어떤 것 하나 제가 좋아하는 건 없었습니다. 과일은 딸아이가 좋아해서 평소 자주 깎아주던 사과를 가져왔고, 꽃은 어버이날에나 볼 법한 카네이션을 사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보라색 제라늄이었는데 말이죠. 준기는 자기가 잘못했다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빌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건 엄마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지키는 거야. 나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좋아. 60년 넘게 누구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야 김옥순으로 사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더는 이러지 마. 보기 흉하다. 준기는 몇 차례 더 찾아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기대할 게 없으니 관심도 끄는 것이죠. 저는 처음엔 서운했어요. 역시 엄마보다 돈이 중요했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눈치 안 봐도 되고 전화 올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고 기대도 안 해도 되고 이게 진짜 자유구나 싶었어요. 6개월 후 저는 등산 동호회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 생애 첫 자유여행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면서 울었어요. 기쁘고 신기해서요. 70이 다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의지로, 제 돈으로 떠나는 여행이었거든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이는데, 아, 내가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아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의존이고 두려움이에요. 진짜 사랑은 서로가 각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놔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놔줬더니 애들도 결국엔 스스로 잘 살아가더라고요. 더 이상 엄마 돈 같은 거 바라지 않고요. 여러분, 부모도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식을 망치고 자신을 망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목매지 마세요. 문을 닫아야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세요. 지금까지 68세 김옥순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가정의 평화와 건강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